황금 선박에 오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주에 보니까 말이죠. 네. 설 연휴라서 묻혔는데 입춘이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네. 입춘. 이제 절기상으로 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포근했는데 오늘 좀 갑자기 추워지고 내일 약간 좀 꽃샘추위가 좀 있다고 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 지나면서 이렇게 좀 따뜻해지나 싶었더니 그렇죠. 오늘 또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 네. 작년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엄청 추워져요. 나 작년 겨울에 네. 2번 그 세탁기가 얼어가지고 세탁기가 얼어요. 우리는 좀 옛날에 좀 오래된 아파트여서 아. 베란다에 세탁기가 놓여 있는데 이게 얼어버렸어. 그래서 서민 정치인이야. 아니 그래서 2번을 빨래방을 가서 빨래를 한 적이 있어요. 아유, 아름답네요. 작년 예. 겨울은 추웠던 걸로 기억이 남았는데 올 겨울은 미세먼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서민들의 이 진짜 추웠어요. 동파 사고를 직접 경험한 정치인이 몇 우리 명 동네 되겠어. 빨래방 줄 섰어 그때 작년 겨울에. 아니 진짜 어제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가 좀 새벽에 왔나 봐요. 차가 흙더미가 돼 있더라고요. 세차를 했는데 요즘 미세먼지 문제도 좀 봄에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겨울은 오히려 걱정이에요. 미세먼지는 훨씬 심한 것 같아요. 아, 심심했죠. 올 겨울 너무 심했어요. 설에 내려가서도 뭐 그저께 기사 나온 거 보니까는 한 70% 정도가 예. 중국에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원인 분석을 해보면. 예. 그래서 어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심하면 오늘 이제 오는 거야.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인공 강우라도 좀 뿌리고 뭐 그런 기술 없습니까? 인공 강우가 우리가 기술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비싸다면서요? 한번 뿌리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그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저 미세먼지로 당신들한테 뭘 청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인공 강우 기술로 그러니까 그 전수하라고 서해 쪽에- 얘기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받진 뭐 않더라도 있겠지. 저쪽에서 받지 아, 니들 않더라도 그날 심할 때 그 저녁이라도 서해 쪽에 한 번만 터트려주면 비 좀 오잖아요, 그러면. 아니 근데 북경 올림픽 있었던 해에 네. 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올림픽에 차질이 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종의 중국 정부가 긴급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서 그 북경 일대의 공장들 다 가동률 절반 이하로 줄이고 네. 차량 거의 뭐 2부제 수준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날씨가 쾌청해졌던 네.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좀 이게 외교적으로 좀 강하게 중국 정부에 이 문제는 어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아주 검증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론 중에 하나는 네. 이게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네.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다. 왜요? 왜 그러냐면 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전개되면서 이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위축이 된단 되겠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부양책을 쓰는 거야.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뭐 전기차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계속 촉진하고 그러면서 이게 과거 뭐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 이런 것들을 이 얘네들 이른바 대기 오염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가동을 중단했던 것들을 하다가 이걸 다 풀어준 거야 다시 지금 재가동하는구나. 풀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더 심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전쟁이 불은 여파다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있어요. 경제적이나 환경적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아니 실제로 그래요 이게. 그 실제로 이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한참 진행되고 나서 하반기부터 부양책적으로 지금 돌아왔었거든요. 이게 뭐 통화도 풀었지만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이제 그 지방 정부들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막대한 이제 그런 뭐 이른바 토건 사업들 벌이고 막 그러면서 부양책을 썼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미니 이제 그런 부양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뭐 친환경 규제 같은 것들 지금 다 느슨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예, 예. 그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옛날에 뭐 황사 때문에 봄에 우리가 좀 고생 많았잖아요. 네. 사실 뭐 그 정도는 이제 좀 귀여운 수준이에요. 이 미세먼지. 홍사는 때문에. 계절적인 거였는데 이건 계절과 관계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네. 아니 정 기사 그 저기 판결 그러게. 그걸 어떻게 엇나갑니까? 그러게. 우리 박원석 의원님. 그거 뭐 1심과 강등 당해야 될 것 같다. 강등. 1심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뭐 판결이 사필 규정이 된 셈이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자 다움으로 이제 피해자를 불신해왔던 게 그동안의 이제 판결과 또 세간의 시선이었는데 이제 그걸 극복한 판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저걸로 3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인물이 안희정이어서 그렇지 안희정이 아니었더라도 매우 중요한 판결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 우먼스 플레인과 황금 다르네요. 선박의 예. 마치 홍해를 가르는 듯한 차이점이 있네. 차이점이. 어떤 차이지? 오늘 낮에 우리 이선옥 생각했어요. 작가하고 했던 우먼스 플레인에서는 일단 이 양형이 너무 과도했다. 양형이 과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4년 조재범. 구형했는데 3년 6개월 아니 그건 나왔으니까. 법제 구형이고요. 조재범 같은 경우 폭행을 했는데 폭행이 사실은 안희정 범죄보다 더 중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그것도 때리고. 4년을 같이 그래서 또 그것도 상습적으로. 그거는 1년 반이야. 1년 반인데 이거는 3년 반.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그런 1시간 넘게 세워놓고 막 훈계하듯이 다그쳤다는 거지. 판사가.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사가 이제 또 최근에 판결을 하기로는 여중생이었어요. 근데 상대는 동네 아저씨고. 아 그거 나왔더만 예. 기사가. 근데 무죄 여중생의 나왔더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말하자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아저씨 무죄가 났어요. 네. 그 같은 재판부가. 근데 역시 김지은 씨도 진술에 일관성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많이 없었다. 이런 거. 근데 김지은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는 김지은 씨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뭐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예. 안희정은 유죄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 이선옥 작가가. 아무런 증거가 이선옥 없이 작가 답네, 뭐. 예.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이제 증언만으로도 진술만으로도 모두 이게 범죄로 인정이 됐다. 뭐 이런 걸 또 뭐 집어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여기서 예. 토론을 할 필요는 없고 예. 또 당사자도 없는데 우먼스 플레인도 뭐 보시고 언제는 황금 선박도 보시고 생각의 예. 다양성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네네. 아주 좋습니다. 예. 형님 표정이 괜히 얘기를 했네. 내가 우먼스 플레인을 출연을 한번 해야 돼. 좋습니다. 한번 모셔. 가서 한번 세게 붙어야 되겠다. 아, 좋습니다. 역시 정치인답네. 이걸 또 빌미로 해서 또 다른 프로에 출연하고. 내가 우먼스 플레인을 한번 출연해가지고 한번 세게 붙어야 되겠다. 저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습니다. 알았어, 하시면. 자, 남북 정상회담. 남북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 북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 홍준표, 김진태가 문재인 정권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수작을 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김진태는 트럼프가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놀아나는 거 뜻하신가? 정권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능력에 대해서 또 대단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마저도 이 미국과의 좌지우지할 수 물밑 있다. 교섭을 통해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트럼프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나 홍준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누군지도 모를 거야. 그렇죠. 전당대회 대표 선출하는 걸 뭐 어떻게 관심 갖겠어요. 이거는 좀 근데 이거를 네, 음모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따분하던 설 명절 기간 중에 굉장히 큰 웃음, 즐거운 웃음을 재밌었어요. 줬다고 생각해요. 설명절 중에 했구나. 나는 오늘 아까 오면서 이렇게 TV 아,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어제 홍준표가. 그렇죠. 또라이 발언하고 있네 싶더라고. 또. 아니 근데 그 저기 나경원도 이 마치 회방을 놓은 것이냥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근데 주어가 없어. 주어가 나경원은 없어. 원래 주어를 잘 얘기 안 해요. 주어가 없어요. 나경원은 주어가 있어야 지금 완성된다는 걸 좀 알아야 저기가 되는데. 예. 이 자유한국당에서 얼마 있다가 미국에 특사단을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방미단을. 네. 그 트럼프한테 가서 항의할 것 같아. 왜 번번이 우리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산통 깨냐. 우리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냐. 예. 그래서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트럼프마저도 더군다나 이 미국 정부가 민주당 정부도 아닌 공화당 정부고 공화당 정부 중에서도 트럼프인데 트럼프마저도 이 자유한국당을 버리는 이런 굉장히 참담한 결과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외로울 것 같아요. 네. 우린 누굴 믿고 뭘 해야 돼? 근데 또 저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그 천지개벽할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천지개벽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그리고 뭐 민간 그리고 뭐 민생과 관련한 대북 제재는 해제하고 뭐 이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또 종전 선언까지 그렇죠. 이루어지게 제일 된다. 큰 건 종전 선언이죠. 이러면은 뭐 진짜 분단 논리가 이제 더 이상 엄청난 거죠. 예. 여기서 기승을 부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스티븐 비건이 지금 가 있잖아요. 네. 평양에 실무 협상을 평양에서 한 것도 처음이고 원래 이제 판문점 예상을 했는데
아마 북한에서 불러들인 것 같고 또 트럼프 쪽에서도 뭐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뭔가 진짜 손에 쥘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그 국회 연설할 때 분위기 보세요. 잘 일어나지도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여성 의원들 일종의 흰옷 입고 나와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거부와 항의의 뜻 표시하고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가 사실은 지금 미국 국내 정치에서 본인의 큰 소리 치는 거와 본인이 그 큰 소리 내는 거와 관계없이 굉장히 좀 코너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과를 내야 돼요. 미국 정부도. 그리고 스티븐 비건이 저렇게 평양에 가서 협상을 한다는 거는 판문점에서 협상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의 협상 대표는 아무런 룸이 없어요. 1cm도 룸이 없어. 그래서 우리 여기서 대북 협상을 해본 사람들, 경험 있는 뭐 정세현 전 장관이나 박지원 전 대표나 정동영 전 대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요만큼의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협상 대표한테 룸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계속 전화를 해야 오는 대로 이 지령이 그 오더가 오는 대로만 하는 건데. 판문점하고 평양이 뭐 거리가 그렇게 안 멀어도 그게 평양에서 실시간으로 협상 대표가 가가지고 대면 보고하고 또 다시 오더 받고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번에는 뭔가 결과물을 내겠다고 서로 간에 좀 작심한 이제 그런 그 증거 아니냐. 비건이 저렇게. 그리고 지금 돌아올 날짜를 안 정했어요. 뉴스는 내일 뭐 서울로 귀환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모르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일종의 오픈 티켓으로 간 거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뭐 하루 내지는 뭐 1박 2일 이렇게 정해놓고 가잖아요. 그게 기약 없이 그냥 간 거라고. 그래서 뭐 의제뿐만이 아니고 의전이나 뭐 장소도 아직 최종 타결이 안 됐잖아요. 그 전반에 관해서 최종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관건은 결국에는 이제 제재 완화의 수위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제재 완화의 수위.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종전선언도 정치적 선언으로서 의미는 있는데 어쩌면 종전선언은 그냥 건너뛸 수도 있는 단계예요. 바로 평화협정으로 가는 다자간 회담으로 갈 수도 있거든. 지금 북미 간의 그 진행 그 속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정치적 상징성은 크지만 실질적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실리라는 측면에서 종전선언보다는 제재 완화의 수위가 어디까지 갈 거냐. 제재 완화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는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의 신호고 내지는 북미 수교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고. 근데 그보다 지금 북한이 급한 건 자기들이 만약에 영변 핵시설을 국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검증하에 폐기하는 그런 일종의 빅딜에 가까운 결단을 내린다면 그만큼 받아야 되잖아. 그만큼 받아야 되는데 종전선언이라는 무슨 정치적 선언이나 내지는 연락사무소 개설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실제 북한한테 실질적 뭔가 이게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제재 완화 내지는 그 제재 완화는 어느 정도 수위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결국엔 주고받기가 되지 않겠냐.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회담을 하기 전에 이제 실무 협상단이 먼저 이제 가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발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회담을 하기 전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다 이야기가 이제 다 완전히 이게 맞춰진 상태에서 회담만 하고 바로 그냥 기자회견만 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다르죠. 그때 다른가요? 근데 이제 100%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정도 큰 판은 거기서 이제 빈칸을 다 채우지 않아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고 최고 통치자들의 결단을 남겨놓고 다만 그 결단에 몇 가지 옵션, 선택지들은 갖겠지. 니네가 뭘 주면 우리는 뭘 줄게. 혹은 우리가 뭘 내놓으면 니네는 뭐까지 내놔야 돼. 라는 것들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고서 이제 이 최고 통치자들 간의 결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판의 경우는 말이에요. 일단 김정은 자체가 뭐 북한의 유일한 하여튼 뭐 의사결정자인 거고 트럼프의 경우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된 걸 보면 트럼프의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나 이 선택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느낌이 강해요. 미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아까 이제 뭐 트위터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내가 아니었으면 이미 뭐 북한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게. 한편으로는 이게 저도 이렇게 유학 가서 되게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대북 정책의 스탠스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민주당도 사실은 대북 정책에 관한 굉장히
어떤 경우는 좀 호전적이라고 느껴질 정도. 한마디로 국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국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국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냥 넓은 의미의 국익이라기보다는 그냥 북한이라는 나라는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민주당 정부 안에서. 물론 물론 사실 오바마 정부에서 한 게 아무것도 민주당 없잖아요. 안에서도의 스펙트럼은 분명히 있어요. 넓어요. 네. 넓은데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좀 옆으로 새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내가 공부할 때 그 학교의 교수 한 분이 지난 오바마 정부 때 국방장관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양반이 그 수업 시간에 과제를 내준 게 뭐냐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남한하고 주한미군을 어떻게 해서 군사정결을 해서 이걸 얘네들을 네. 통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봉쇄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타격해야 되느냐 이걸 과제를 내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사실 많이 달라요. 근데 아니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1차로 열었고 2차까지 이렇게 진행된 건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굉장히 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능한 사람이고 그런 트럼프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제도나 기존의 어떤 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이런 안을 내고 북한하고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사실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북미 그 협상이 진행되는 걸 보면 과거와의 차이점은 지금 이제 선 소장이 얘기했던 기존의 미국의 그 말하자면 외교 전략 내지는 미국의 대북 전략의 문법을 잘 따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돌출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리를 추구하는 네. 이런 트럼프의 성향도 하나 큰 차이점일 거고 또 하나는 방식이에요, 방식. 이제 예전에는 실무선에서 협상을 계속 해가지고 네. 실무선에서 협상이 진행되면 그게 이제 정상회담으로 가는. 근데 가지도 못하고 사실은 실무 간의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다 말았잖아요. 근데 그 협상의 방식을 바꾼 거야, 탑다운으로. 그래서 위에서 결단해가지고 친서 보내고 저쪽에서 친서 받고 그렇게 그 정상들 간에 말하자면 일정한 상호 신뢰에 기초해서 실무 협상을 여는 방식으로 나는 그 협상의 방식을 바꾼 게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미 국무부에 맡겨놓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 대북 정책의 관성의 연장선상에서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진행됐다 하더라도 속도가 굉장히 느렸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는데 그게 이른바 이제 전략적 인내 아니에요. 그 전략적 인내라는 게 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정책이고. 근데 이제 미국은 북한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제 더 큰 판을 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미국의 관심사는 북한이 아니고 오히려 뭐 중동이나 북한, 이라크 뭐 여기였다고. 그다음에 뭐 어디야 시리아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는 여기였고 그냥 북한은 현상 유지를 하자. 그러니까 북한이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계속 한 거지. 맞아요. 계속 실험한 거고. 예. 차라리 우리-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낫다고 그 시기에 우리는 보수 정권 그 9년을 겪으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이 상태로 갔던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기를 지난 9년 동안 겪은 건데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어쨌든 적극적인 중재 외교를 시도를 했고 또 트럼프가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자기식으로 어쨌든 이 대북 이 핵 협상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 의외의 진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뭔가 이게 좀 마침표를 찍어야 돼, 중간 마침표를. 그냥 좋은 협상만 하고 정상회담만 자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종전선언이 됐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아가든 북핵과 관련해서도 뭐 적극적인 지금까지 이제 진행돼 왔던 것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비핵화 조치와 더불어서 그에 상응하는 상응 조치를 가야 그래야 이게 한 단계를 넘어가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아주 그 중대한 고비 와 있는 거죠.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결정적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기대가 나도 됩니다.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을 많이 보고 있는 게 네. 아까 이제 뭐 비건 특사가 그렇게 북한을 방문해서 오랫동안 실무 이런 조율 협상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지만 일단 지금 베트남에서 잡은 일정이 기본적으로 1박 2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차 정상회담 때는 하루라고 그러지만 하루도 사실은 다 안 채웠어. 4시간 많았지, 네. 4시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서 그냥 이제 서로 뭐 기본적인 의사확인만 하고 만 건데 이번은 이틀을 뭐 거의 내가 보기에는 거의 풀로 잡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틀을 잡았다는 건 실무 지금 비건이 가서 이제 열심히 실무적으로 이렇게 조율해서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겠지. 그럼 그 옵션들을 가지고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트럼프는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뭐 부동산 이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고 뭐 이런 개발들을 하면서 협상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거든요. 예, 저도 그러면- 거래 기술이라는 책 봤는데 거기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협상의 어떤 감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맞아요. 예. 나름대로 자기가 그 협상에 대가란 자신감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딱 갖고 오면 그 비건이 갖고 오면 몇 가지 옵션들을 검토를 할 거라고. 그리고 김정은이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나 이 정도까지 내주겠다라는 건 단계적인 어떤 당권 정책까지 갖고 있을 거야. 이미 다 디테일하게 잡아놨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27, 28일 날 그렇게 이틀간이나 잡아서 하겠다라는 건 그때 뭔가를 우리가 흔히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전환적인 그러니까 획기적인 그런 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좀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김정은에 대해서 네. 김정은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럼 뭐라면 김정은 스스로가 뭐 북한 내에서 지지고 복구한다고 이렇게 경제적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결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 경제적으로 뭐 서방 국가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 남한으로부터 상당한 이 제재 완화에 따른 경제적인 어떤 지원들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아니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북미 그 정상회담이 27, 28일 열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같은 시기에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달 안에 이달 말에 미중 무역 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그런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아마 베트남에서 있을 거다. 네. 그러면 27, 28일 날 그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같은 시기에 미중 정상회담이 베트남 혹은 인근 지역에서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뭐 어쨌든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시나리오는 그 내친 김에 미, 북, 중 3자가 한 자리에 모인다면 문재인 대통령만 가면 이게 4자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아니냐. 예. 이제 이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근데 그럴까요? 이 시나리오의 아직은 좀 그래도 뭐 이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대박인데. 약간 떨어지는 네, 거는 그럼 대박인데. 너무 사실은 중국을 가볍게 보는 한 것도 없이 띄워주는 경향이 있어 없지 않아. 아니 이거 그 별로 한 게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아니 그거 이전에 네. 북미 간에 하고 나서 갑자기 중국 정상이 간다라는 모양새부터가 그렇지. 아니 그것도 지금 좀 예정이 맞아요. 돼 있는 거야 미중 정상회담도. 근데 그런 점 때문에 뭐 아니 그러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의 그 판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게 모양새가 이상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안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상상력이 동원될 만큼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거죠. 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야 그렇게 그림이 되면 좀 재밌긴 하겠는데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할 때도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만 오면은 네. 사자 해가지고 종전선언 도장 찍는 거 아니냐. 근데 종전선언의 의미가 내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과거보다 이게 정치적 선언으로서 여전히 유효성이 있고 여전히 의미가 있는데 그럼요. 예.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그 중요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북미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의 진전 속도가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 종전선언 그 정치적 선언이니까 하면 좋고 안 해도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다자 간의 협상의 틀을 만들어내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년사에 김정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대결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기 위한 그런 다자간 협상을 신년사에 언급을 했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종전선언을 뛰어넘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자체가 그렇게 큰 선물은 아니다. 미국이 풀 보따리 중에 북한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보따리가 아니다. 그보다는 이 국제제재 실무적인. 내지는 미국의 대북 제재의 완화의 수위, 네네. 완화의 정도 이거 어디까지 갈 거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고 또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니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개발의 심장이에요. 그걸 만약에 내준다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걸 받지 않고서 그걸 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 군부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에 상응하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실질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받아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올해 약간 좀 노벨 평화상을 좀 노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노려서 그걸 노린다 욕심이 생기면 사람이라는 게 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KBS 연예대상에서 상 받고 이런 거 좋잖아요. 아, 그게 그렇게 명분이 있죠. 연예인들한테 그럼요. 좋습니까? 평생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걸 좀 노리면은 좀 수월하게 좀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이건 생각도 좀 뭐 드네요. 내 개인적인 견해인데 황현희 씨 상 받은 적 있나? 시상식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받았어요. 오, 저렇게 무슨 상? 연예대상에서 뭐 우수상 뭐 이런 거 많이 받았죠. 예. 아, 신당 아니 우리 황현희 씨는 좀 연예인과 직장인의 그 중간쯤 돼 보여요. 아니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왜 그 이 자유주의적인 성향 이런 거보다도 그렇잖아요. 예. 뭐 책임 혹은 뭐 이런 어떤 성실 개콘할 때는 거의 KBS 사원처럼 일을 했고. 그렇죠. 거의 직원이었죠. 거의. 예. 매일 출근했으니까요. 예. 개그 짜려면 매일 아이디어에 하고 그랬으니까 네. 상 받고 그래서 2008년이에요. 10년 전이네요. 벌써. 예. 뭐 옛날 얘기고. 예. 이명박 정권 때 잘 나갔네. 블랙리스트예요 그때. 예. 이제 와서 블랙리스트라고 이기는 거 아니야? 아 그때 시사인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답방을 할 건가 한참 기대를 모으다가 그러니까요. 늦지 않으면- 연말에는 안 됐잖아요. 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이게 이제 삽발 싸움을 하다가 결국 2월 말에 열리는 건데 그 물밑 협상의 연장선에서 보면 작년 연말에 답방을 왜 못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미 간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데 그럼 여기 와가지고 뭘 건져갈 게 없어요. 남북 간에 너무 앞서갈 수가 사실 없고. 앞서갈 수도 없고 건져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북 제재 완화를 북미 간 담판을 통해서 이게 미국의 제재든 국제 제재든 그 완화를 받아내야 남북 경협이 실질적인 추진 속도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순서상으로 보더라도 작년 연말에 일종의 컨벤션 효과, 이벤트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거는 피차간에 별로 없었던 시점이에요. 누군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 성과를 낸다면 네. 빠르면 3월일 거고 봄에 오나요? 네. 늦어도 이 상반기가 가기 전에 너무 늦으면 또 이제 국내 이게 기대 여론이 식으니까 네네네. 아마 뭐 북한에서 또 그렇지는 않을 거고 아 혹시 2월 28일 날 큰 성과를 내고 3월 2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에 전격적으로 서울 방문하면 어떨까? 3월인데. 좋기는 한데 너무나 너무 극적이잖아. 야, 영화다. 아니, 영화. 사실은 남북관계 개선은요 그 자체로 계속 드라마의 아니 연속이었어요. 공동행사는 할 거예요 이번에. 네. 그래요?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는 오, 지금 실무 준비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벌써 100주년. 아 그러네. 공동행사는 하는데 1919 뭐 년이니까. 답방까지 오면은 아니 근데 이제 이 회담의 일정들을 갑자기네. 다시 좀 재정리해 보면 어쨌거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오면 어떨까? 일정을 잡았는데 초대 손님으로 오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축사하러. 네, 전격적으로 자 오늘 투표 한 표 어디다 행사하실 거야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러면 자유한국당 입당도 하고 저는 홍준표 대표에게 한 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회담 일정을 하여튼 다시 재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해 안에 열리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연기가 됐어.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 미국에서 충분한 미국하고 북미 관계가 충분히 진전이 안 된 거죠. 실무적으로. 자, 그런데 이때 나도 이제 그리고 아까 트럼프 이야기를 했지만 네. 내가 보기엔 김정은도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딱 막힌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어쨌거나 나이가 젊잖아요. 그리고 외국물도 먹었잖아.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후가 좀 열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간의 진전이 안 되니까 이 우회적인 판을 다시 이제 만드는데 지난 연말 좀 전에 이제 그 중국을 찾아가서 시진핑하고 이제 또 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그 우호 관계들을 확인하고 다시 신년사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뭐 이 영변 핵시설부터 해서 개방하고 검증하고 폐기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데 니네들이 변할 자세만 돼 있다면 우리는 괜찮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친서를 통해서도 나는 그런 뜻을 전달했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비건이 간 거거든. 비건이 가고 나서 이제 실무 협상을 하고
이제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미 이제 상당히 진전돼서 다시 판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제 중심축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되는 거고 네네. 여기서 잘 전환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종지부르듯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북미 그러니까 남북 미중 다 같이 모이는 어떤 다자간 예, 그 회담의 틀을 만들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뭐 나한테 찍어보라 그러면 그 판문점 선언 1주년이 4월 27일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 4월 27일이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 이 방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우리 좀 10,000원을 걸고 일단 만 원 많은 우리 걸 10,000원밖에 안 거나? 한 5만 원 걸고 5만 원 걸고. 네. 전 3월 1일 하겠습니다. 3월 1일이요? 3월 1일. 야, 이거 그날 3월 온다. 1일. 돈 먹기 쉽네. 네, 5만 원씩 다 주는 거지 우리한테. 그렇죠. 아니죠. 우리 5만 원 한명 물방이죠. 맞추는 사람. 그래요. 네. 그리고 나는 427 언저리. 427 언더리. 저도 약간 같은. 사이트. 따라오는 거지. 하지만 사람아 난 4월 28일로 가겠습니다. 4월 28일. 자 그럼 나는 5월 이후 5월 이후. 5월 이후 날 특정해야 돼. 아예 5월 이후로 하자고. 5월 이후로. 너무 포괄적이다. 아니 왜? 야, 5월 이후에 다 먹겠다는 거 아니야? 포괄적이 안 돼. 진짜. 왜? 적어도 한 주 정도로 찍어야지. 5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뭘 벌써 다들 이야기 하셨잖아. 자 3월 1일 아마 제가 마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대박이네요. 나는 아니, 그냥 5월 1일로 할게. 5월 그냥 1일. 이유 불문하고. 내가 제일 20만 그리고 제일 근접한 사람이 먹는 거. 내가 20만 원 저기 해서 네. 저 술 살게. 아, 그래요? 야, 이 형님, 약간 양아치 근성 있으시네. 5월 1일 이후로 가까운 거 해가지고 예. 자기가 다 먹겠다. 이 형님 진짜. 아니 이분이 용민이 진짜 양아치라니. 용민이 찍은 3월 1일은 너무 극적이고 네. 그리고 너무 지금 급박해. 그림은 이쁘네. 나는 형님, 네. 형님, 그 시사평론계에서 말한 대로 이 레토릭을 좀 연구하셔야 돼요. 이 만약에 이게 일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 뭐 3월 2일이나 3월 3일이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나는 3월 1일을 얘기한 것이다.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형도 양아치네. 그리고 만약에 한 달 정도 뒤에 왔다. 음력 3월 1일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간신배네. 4월 15일이 북한의 큰 명절이에요. 네네. 태양절이라 그래서 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야. 어. 김일성 전 주석의 그때는 이제 그 국가적인 한 일주일 정도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 전후로는 뭐 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전후는 일단 아니야. 그리고 정상회담 끝난 직후는 일단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돼. 회담하고 나서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실질적인 조치들이 좀 진행이 돼야 여기 와가지고 성과를 챙기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4월 27일 언저리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4월 27일. 저도 약간 그게 설득이 있어서 28일로 갔잖아. 알겠습니다. 예. 알았어. 나는 뭐 하여튼 모르겠고 5월 이후. 자, 5만 원, 5만 원, 5만 원이면 15만 원이네요. 네, 여러분. 15만 원 이거 제 손에 들어옵니다. 저는 돈을 5만 원 내도 상관없는데 김용민 씨 말에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3월 1일 하면 정말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뭐 이뻐요. 예. 사실 그런 극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만약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홍준표 말대로 다음 대선에 나와도 될지 몰라요. 자유한국당으로.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이번 설에 내려가서 왜 JTBC에서 하는 그 다큐를 봤어요. 네. 그 두 도시 이야기라는 거였는데 속초하고 원산을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차해서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속초는 뭐 속초하고 이제 속초는 우리 38선을 경계로 해서 네. 이 남쪽이 이제 속초고 이 위쪽에 가면은 동해안에 이제 도시가 원산이잖아요. 그리고 원산은 북한에서는 상당히 이제 큰 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북한에 이제 뭐 그냥 뭐 이 관광 명소 예를 들어서 금강산이라든지 뭐 원산에 이제 그런 뭐 시내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고 또 맛집 소개까지 하더라 거기서. 그래요? 그리고 이 또 속초는 아바이 순대 같은 아바이 마을 있잖아요. 네. 북한 실향민들 마을. 네네. 아바이 순대 명태. 참 무침이랑 먹으면 참 맛있는데. 명태하고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랑. 예.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의 원료가 사실 원산이더만. 청호동. 속초. 거의 섬같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끓여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함흥냉면. 아, 요즘 저 다리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거기. 네. 아, 다리가 옛날에는 생겼어? 뗏목같이 이렇게 줄로 이어가지고 손으로 당겨가지고 맞아. 그랬어요. 예. 아바이 마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음식들이 원산에 지금 남아 있는지 남아 있으면 지금 한국에 변형된 음식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되게 재밌더라고. 우리 금강산하고 설악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근데 관광은 기가 아니 막히겠어요. 그거 보면서 딱 느껴지는 게 정말 저렇게 지척에 있고 그리고 와 나는 진짜 그 금강산 앞에 그 해금강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슨 팔경이더라? 관동 팔경 아닙니까? 아니 그거 말고 금강산 안에 있는 거야. 무슨 관동 팔경. 팔선인가 그래. 이게 그냥 새파란 그 샘이 이렇게 계곡물 흘러내리면서 8개가 이렇게 계곡 따라서 이렇게 모처럼 이 소를 형성하고 있는 아름답죠. 거예요. 예. 진짜 예쁘더라고. 근데 아니, 그런 것들이 정말 뭐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네. 우리가 충분한 교류 협력이 되고 뭐 이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떠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전되고 하면 거기가 다시 열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주 가볼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그러니까 잠재력이 진짜 무궁무진한데 제가 주목하는 잠재력은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개발이 안 됐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난개발이 돼 있어서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고 기존의 관광 자원들도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환경도 많이 파괴되고 문화유산도 많이 파괴되고. 근데 북한은 물론 이제 한국 전쟁 때 워낙에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 와중에 파괴된 것들도 있겠지만 자연환경은 여전히 보존이 많이 되고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더 보존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해금강은 봤는데 그런 난개발을 적극적으로 막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이 관광 자원으로서 네. 제대로 한번 개발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면 잠재력이 굉장히 커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부존 자원도 굉장히 많잖아. 근데 부존 자원은 뭐 논외로 하더라도 그 지금 북한 땅 그 자체가 이게 이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굉장히 클 것 같아. 그럼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건 난개발이에요. 막 그냥 들어오고 뭐 아파트 세우고 공장 세우고 이렇게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적극적인 산업화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경제 개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단 뭐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의 그런 경제 개발의 그 이 성과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하고 판단해서 좋은 모델들이 있죠. 예. 제대로 좀 지금 갖고 있는 잠재력을 살리는 그런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경제에도 많이 좀 발전하겠네요. 북한과 같이 더불어서. 아니 만약에 잘 그거는 되면. 뭐 당연하죠. 지금 네, 북한의 경제 어마어마하겠죠. 규모라는 게 네. 남한의 한 50분의 1 정도로 보면 돼요. 전체 경제 규모. 40분의 1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47분의 1 정도 돼. 네네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 GDP의 한 2.2%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뭐 남한을 적화 통일한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상태에서 북한한테 우리가 진다. 그거는 거꾸로 남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50배의 경제력을 가지고 북한과 싸워서 진다 그러면 그럼 남한 군대가 그동안 뭐 해쳐먹은지 알 수가 없는 거지. 북한에서 핵을 떨어뜨리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아니 핵을 떨어뜨릴 수가 없지. 그 지들이 죽으려고. 아 미국이 가만히 있고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렇더라고. 근데 좀 답답했던 것 중에 근데 하나가 우리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의심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러니까 아예 의심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될지 있는 지켜봐야 되는 할 수는 상황은 좀 있는데 있긴 있어야죠. 의심은 국민이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래도 됩니까? 국민이 의심을 한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국방과 안보를 국방부에서 책임지는 알아서. 사람한테 하도록 맡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합리적 의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또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뭐 그거 막 보다가 저희 아버님은 이제 TK잖아요. 올수 TK잖아. 네. 요즘 또 이제 뭐 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막 이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는 분위기 속에서 TK 쪽은 또 막 이제 문재인 성토 분위기가 막 생기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뭐 그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죠. 이게 북한 저렇게 또 퍼주냐고 막.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자한당이 계속 하고 있는 레파토리잖아요. 근데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은 퍼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그냥 갖다 앵기는 거면 모르는데 이건 퍼주기가 아니라 투자란 말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을 주고 10을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단을 만들고 관련한 인프라를 깔아서 그걸 지금 그때 중단 안 하고 계속 왔으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뭐 비용을 절감하면서 더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단돼 버렸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투자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10을 주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100의 이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퍼주기가 아니라 투자란 말이에요. 투자다. 이를 위한 투자다, 투자. 그거는. 근데 이게 이것만큼 수시 맞는 투자가 없어요. 그렇죠. 발전 가능성이 아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북한 인력의 인건비는 지금 베트남의 3분의 1도 안 돼요. 네네. 우리가 중국도 비싸다고 그래서 삼성이니 LG니 다 지금 베트남 몰려간 거잖아. 그렇죠. 예. 근데 베트남도 경제 발전이 빨리 일어나면서 지금 인건비가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그보다 훨씬 싸 인건비가. 근데 숙련돼 있어요. 그리고 말도 통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똑똑해요. 네. 우리 민족이잖아. 네. 그래서 얼마든지 숙련공으로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그 제품들을 굉장히 질 좋게 만들 수 있단 습득 말이에요. 능력이 빠르죠.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관광 이야기도 했는데 아까 제가 뭐 금강산 이야기도 했는데 내가 여행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해금강 풍경은 내가 해외 어디서도 잘 못 본 풍경이에요. 굉장히 독특한데 이게 앞바다에 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풍경이 진짜 예쁘더라고 나는. 이번에 화면으로 제대로 본 게 나 처음이야. 근데 그런 풍경은요.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도의 광경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진짜 난개발이 아닌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가꾸어서 하면 거기서 엄청난 관광지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사실 그 혜택을 남한도 같이 봐요. 아니 수 있을 것 일단 같아요. 경의선 네. 동해선 철도 그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되면 사실은 지금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게 교통 인프라예요. 네네. 워낙 낙후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교통 인프라는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이잖아. 그래서 우리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되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고 그 교통 인프라가 진전이 돼야 예를 들어서 뭐 물류든 아니면 관광이든 이게 해결이 돼요. 아니 뭐 해금강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기본이 물류. 그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키우는 건데 네네. 이 교통 인프라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그 부가가치나 이익이 있냐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통해서 갈 거예요. 네. 지금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교통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해외 관광객들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잘 못 돼요. 그래서 남북 간에 이게 그 육로로 그 경의선 동해선 철도가 건설되고 그다음에 도로가 연결되고 그리고 왕래가 조금 자유로워진다면 네. 그리고 이 평화무드가 완전히 정착된다면은 대부분의 해외로부터의 관광객들이 와서 서울에서 야. 들려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일반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서울이나 아니면 강원도 강릉. 같은 데서 강릉, 그러면 속초 이런 사실은 데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금하고는 다른 차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중국 자본도 엄청 많이 들어올 그리고 수 있겠네요. 개성공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때 이제 그 6.15 선언을 한 이후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결단을 해가지고 전방에 배치돼 있던 그 군부대를 후방으로 40km를 물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개성공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은 그 자체의 경제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의미도 굉장히 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인건비 아까 손 소장도 얘기했지만 $100예요. 북한 노동자들 1인당 인건비가. 네네. 지금 동남아 어디 가도 $100 인건비 한 달에 $100 인건비 가지고 고용 못해. 못해요. 게다가 숙련돼 있고 규율이 있어. 작업 규율이. 동남아 같은 데서 제일 이제 우리 중소기업주들이 그 못해 먹겠다고 얘기하는 게 일하다 가버리잖아. 교율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동남아 가서 못된 짓 하는 이런 중소기업가들도 있기는 한데 부지런하죠. 그것 때문에 반발 사기도 한데 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 게다가 언어가 통해.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능률이 높고 이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 그 개성공단이 그 문 닫기 직전까지 우리가 거기에 투자했던 그 비용과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얻은 이익을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돼요. 이 투자 대비 얻은 이익이 훨씬 더 큰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서 뭐 퍼주게 했다라는 거는 실증적으로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거 진짜 철진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야 남북
관제 개선이 한국 정치 지형을 바꾸겠구나. 도움이 되죠. 제가 예. 강원도 출신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강원도 어디? 춘천 출신이시군요. 춘천이요. 춘천은 근데 강원도 느낌 별로 안 나잖아. 강원도죠 그래도. 예. 아니,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아니, 김진태 의원 지역구잖아요 거기. 근데 거기 또 저 우리 이번에 춘천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수 시장, 네네네. 제 이재수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서 지역, 영동 특히 영동 지역, 영동 북부 지역은 완전히 뭐 자유한국당의 홈그라운드였는데, 이 보십시오. 저기 철원, 화천은 뭐 그렇다 치고 양구, 인제 그리고 고성, 속초 여기가 다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저기 시장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이게 남북관계 변화 효과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 분단 논리로 안 섰던 통하지. 세력들은 이제 이렇게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미 간의 화해 협력이 그야말로 항구적으로 이 말하자면 뿌리를 내린다. 이럴 경우에는 TK 민심도 돌았을 것이다.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미국이 어떤 입장이냐, 이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북한과 친해지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은 자기네 당이라고 생각했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밀어줄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자유한국당이 한미 관계가 틀어졌다. 미국은 끝내 북한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냉전의 이 구도 속에 계속 뿌리 내릴 것이다. 이런 마타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먹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미국이 북한과 손잡고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국면을 그야말로 뿌리 내리게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TK의 선택도 달라질 거라고. 아니 그러면 사실 안보 비용도 극도로 감소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지금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했던 거에 10분의 1도 지금 제대로 개발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수준까지 커지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의 이제 각종 경제 개발구들을 전국적으로 20몇 개를 정해놨고 이 특구 자체만 하더라도 5개인가 이렇게 지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북한이 자기네들이 경제 개발에 나설 적극적인 뜻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개발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북한 경제는 상당 부분 남한 경제에 의존합니다. 남한도 기본적으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남한 기업들이 나서서 이제는 북한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면 이제 맥도날드 효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냐면 전 세계 맥도날드가 들어선 나라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 논쟁거리가 됐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상당히 맞는 가설인 게 이게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양쪽에 생겨버리면 함부로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항구적인 평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른바 퍼주기 논리가 한편으로는 또 안 통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까 경제적인 효과로 따져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안보 비용만으로도 생각해보면 훨씬 그렇죠. 남는 장사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퍼주기 안 된다 그래서 개성공단 잘라버리고 그렇게 적대적 관계로 왔는데 박근혜 정부 때 뭐 했어요? 결국은 사드 배치한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지금 수십조 지금 돈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정말 그런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미사일 개발 안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경제적인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안보 비용이 줄어드는 건 이것만 해도 그리고 이 안보로 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올리는 데 쓴다 그러면 얼마나 남는 장사냐는 거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통일되면 이거 군대 안 가도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이런 이야기 하던데 이제 그래요? 두만강하고 압록강 가서 그쪽, 될 중국 거라고. 쪽에.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제 국경이지 국경. 예. 그러니까 적어도 48년 이후에 이제 흔히 48년 체제라 그러는데 분단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십 년 동안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 범위는 38선 이남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38선 이북을 의식하는
이런 이제 정치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수 진보라는 그런 이념적인 개념도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를 가르는 선은 북한에 대한 태도가 뭐냐. 그렇지. 이런 거였거든. 그게 가장 큰 기준이 용공 뭐 이런 게 이제 보수 진보를 가르는 선이었는데 사실은 보수 진보를 가르는 선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거기에서는 보수 진보를 엄격히 가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는 뭐 경제는 뭐 진보, 보수는 아니 안보는 보수 이런 희귀한 정치 용어까지 등장을 한 건데 그래서 이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면 대한민국 정치가 재구성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서 한마디였잖아요. 지금과 같은 그런 수구, 그런 수구 보수, 그다음에 이 반북 용공, 반북 아니지 반북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보수는 이제 설자리를 점차 잃을 거고 진보와 보수의 개념도 재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상상력의 이 한계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면에서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정말 이 대북 정책에 관한 리더십은 난 정말 이게 뭐 100점 만점에 한 120점 정도 이것만 사실 잘해도 정말 한 이 역사의 진전을 획을 긋는 거죠. 이루는 것이고 잘하면 예. 이게 잘만 하면 이게 잘 보세요. 우리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을 이렇게 추진할 때 안타깝게도 엇박자 미국 행정부하고 엇박자 성향의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부시 아들 부시 행정부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아들 부시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굉장히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펼칠 때 미국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정부가 들었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매파적인 그런 정책들로 일관을 했던 정부가 들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좀 진전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걱정했던 게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당선돼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또 한 번의 엇박자 정부다 이거. 그래서 이게 대북 정책에 있어서 좀 크다란 진전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도 어찌 보면 약간 그 전통적인 어떤 미국 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그랬던 측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이런 과정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보면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트럼프를 이렇게 띄워주면서까지 그 미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이런 태도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대인배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그 여러 나라들 간의 어떤 공조라든지 이런 거 신뢰를 얻어가면서 이렇게 협상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이북 지방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언어하고 통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 경제 영토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황현희 씨가 이제 이 한국 땅에서는 더 이상 못 웃긴단 말이지. 저기 뭐야 휴전선 넘어가면은 웃길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안 그래도 그 옛날에 그 북한 그 분들 나오는 방송이 지금도 있잖아요. 네. 채널A 네. 가서 개그를 좀 쳤어요. 네. 안 웃더라고. 아, 그래. 우리랑 코드가 달라서 그건 개그랑은 다른 쪽이에요. 다른 쪽이에요. 예. 좀 노력해가지고 그 코드에 맞게. 그렇죠, 그렇죠. 언어가 통하는데 우리가 금방 특별히 습득하겠죠. 언어를 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언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통하는 말이 너무 많은데. 예. 자, 뭐 이게 긴 말 필요 없고 그냥 저는 뭐 마무리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긴 말 필요 없다면서 제일 길게 말.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제 짧게 하려고 한다고. 아까 양아치라고 살면서 뒤끝 있어 몰랐어? 한참 지나는데. 뒤끝 졸라 세.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가다 뒤통수 조심해. 알겠습니다. 이게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발전이 남이든 북한이든 뭐 몇십 년간 지체되었고 또 한편으로 일그러져 왔단 말이에요.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네. 근데 이걸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통일에서 와요. 근데 통일이 금방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예. 결국은 이런 교류와 협력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이 번영하려면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성장 체제가 이렇게 고착화되는 한국의 성장 궤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기회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